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패널로 합류하신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제 박찬수 대기자께서는 이제 성환영 기자 뒤를 이어서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뵙게 됐는데요. 최 의원님과는 대학 이제 선후배 사이시라고 들었는데 함께 방송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함께 방송한 적은 없고요. 네. 전에 전에 그 정치부 현장 기자 할 때 같이 국회 출입을 했었고 또 평소 제가 존경하고 많이 배우던 선배입니다. 네네. 네. 그 출입 현장에서 여러 번 이제 같이 일을 하셨는데 예. 기자 대기자 이제 코너를 이제 함께 하시게 된 소감 또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뭐 저는 이런 방송이 처음인데 아무튼 앞으로 지금 대선 전국의 여러 사안들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아는 사이셔도 말씀만큼은 단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이 대선 D-2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모두 지금부터는 지지층을 확고하게 다지고 뭐 중도층까지도 손을 뻗는 아마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지지층 결집 나서는 여야와 막판 변수 이걸 다뤄보자고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왔던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는데요.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을 했고요. 문 대통령도 오늘 이례적으로 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영 간 대결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장이 더 커질지 이 사안을 두 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죠. 2017, 18, 19년까지도 이른바 적폐청산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 이 범죄 행위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이제 곧 벌어지게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본인이 바로 5년 전에 했던 것도 정치보복이라는 걸 자인하는 모양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데도 왜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프레임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과 요구까지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로 해서 뭐 이재명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김혜경 리스크로 이 궁지에 몰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면 전환 뭐 이런 분위기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여권에서 하여튼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더 키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게 지난주 화요일치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증오와 분열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종교 지도자와 오찬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돌아볼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돌아보고 싶은 거냐, 자신이 했던 정책 또는 인사 중에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생각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철희 수석이 그때 즉답을 피했습니다. 즉답을 피하면서도 참모들한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추측해 볼 때 과연 어떤 점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도움이 되지 않은 걸로 좀 후회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하기에 적폐 수사를 너무 오래 끈 것이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폐 수사를 오래 끌면서 결국 촛불을 기반으로 했던 어떤 광범위한 연대, 민주당 연대가
와해됐고 그리고 분열과 또 어쨌든 대립도 굉장히 심해진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문 대통령은 나름대로 아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적폐 수사를 했던 게 그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청와대에서 적폐 수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어쨌든 검찰이 주체가 되어 수사를 했던 건데 그 당시 적폐 수사를 했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와갖고 현 정권의 적폐를 얘기하면서 집권하면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현 정권의 적폐라는 게 뭐냐? 뭘 수사하겠다는 거냐라고 문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격앙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격앙된 반응들이 이번에 어떤 이례적인 그런 걸로 어떤 나타난 걸로 봅니다. 문 대통령 측근들 얘기했다면 문 대통령이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칭찬도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지도 않아갖고 그냥 서운해하는 그 측근 그 주변 뭐 수석이라는 비서관들이 많고 또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사람도 그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일례로 뭐 아주 자기가 굉장히 그 싫어하고 자기한테 자기 생각으로 이제 못되게 굴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거참 나쁜 사람이네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강한 그런 어조의 어떤 일종의 욕인데 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발언 보면은 굉장히 수위가 높거든요. 강한 분노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어쨌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적폐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이 대했던 태도와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렇게 분노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 이것들의 표출이다. 이것이 물론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고 없고 간에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표출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 언급 그리고 또 최근에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대선판에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최근에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계승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에 나선 대선 후보들 이 상황과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최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뭐 이런 표현을 여권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냥 그런 차원의 일환일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 계승 이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과거 여러 가지의 뭐 사실 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이른바 국민 친화적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소탈함 뭐 이런 거.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어받겠다. 이걸 여러 후보들 모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노무현 후보는 여러 가지 그 서사가 있거든요. 그 2002년 대선 때 비주류로서 그 당시 이인재 후보라든가 아니면 이회창 후보, 우리나라 엘리트의 하나의 상징이던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또 비극적으로 이렇게 죽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그 감동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뿐만 아니라 젊은 층 그리고 나이 든 층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이제 호감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그 호감도가 높은 대통령을 꼽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일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사적 통화에서 했던 얘기, 윤석열 후보가 그 노무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 뭐 전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이번에 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선거 전략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중요한 지역이 PK, 부산 경남하고 호남인데 그 호남
PK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었고 또 호남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당시 대세론이었던 이인재 후보를 이기고 그 승리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이 두 가지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노무현 후보를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는 분리하죠. 윤석열 후보는 DJ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강한 적대감을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점이 문 대통령을 더 이렇게 좀 분노하게 만든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야 뭐 모두 다 알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 친구였고 또 비서실장이다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런 걸 부정하면서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좀 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를 좀 지원하는 듯한 그 어떻게 대선판에 이제 참여했다고 봐야 될까요? 대선판에 참여한 거죠.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선거 전략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 네. 네,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 역시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 191명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자의 길을 멈추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적인 이해나 주위의 의견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루속히 마주 앉아라. 우리끼리 합치지 못하면서 어찌 대의를 말하고 국민을 믿으라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당 안팎에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요, 10분 안에 커피 한 잔이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유일한 단일화 방식은 안 후보 사퇴 후에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단판론 그리고 안철수 자진 철수론 이걸 함께 띄우면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길지 않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켜서 그 스스로 이렇게 주저앉히겠다라는 전략을 피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미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과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장 경선에서 두 차례나 그 단일화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또 단일화를 지난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를 뭐 시도해갖고 저는 성공을 거뒀습니다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던 말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 단일화 경험에서 아무런 그 정치적 이득도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는 쉽사리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 역시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키면은 좋고 만약 안 되면은 3자 대결로 가더라도 상당히 그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어떤 대선에서도 이 제3지대가 뭐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늘어나거나 이런 차이는 있어도 늘 있어 왔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 영역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 대선 선거 뭐 한 27일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측한다면 네. 2위를 할 가능성 또는 1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완주를 한다고 그래서 뭐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마 네. 그 본인도 저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 본인도 자 여기서 정말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걸 연장하거나 아니면 다 반전을 꾀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설이 다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완주 세 가지 카드잖아요. 네. 이 세 가지 카드 중에 지금 굉장히 아마 심각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저런 외형적인 모습과 전혀 다르게 저희의 과거 경험을 보면 아마도 모든 쪽과 다 비밀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결단만 남은 거죠. 어차피 이번 일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후보 그 등록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그 전에 아니면 그 후라도 뭐 기탁금 3억 원 정도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하기에 따라서는 네. 단일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한마디가 네. 이제 네. 덧붙이자면은 과연 그 단일화하면 필승일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적게는 한 5, 6%에서 많게는 10% 정도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요.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이 격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2002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될 때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선거 하루 전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깨졌습니다. 깨지니까 당연히 그 이해창 후보가 다 될 줄 알고 생각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출입 기자였는데 그 당시 기자실에 이해창 후보 측근들이 다 내려와갖고 선거 이겼다고 고맙다고 쭉 인사 다녔고 기자들은 축하한다는 얘기를 다 건넸었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 까보니까 안 됐거든요. 이게 네. 단일화라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그 표가 온전히 한쪽으로 가면은 윤석열 또는 이재명 쪽으로 간다면은 필승일 텐데 물론 이게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필승일 텐데 실제로는 그 표들이 갈릴 수밖에 없고 또 이쪽으로 단일함에 따라서 상대 쪽 진영의 결집력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 그냥 그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역시 그 단일화를 좀 쉽지 않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야권 단일화, 여권 단일화 이제 두 경우 수를 다 이제 살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경우에 이 단일화를 구축하려는 그 시도,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뭐 그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양측 모두 이제 단일화 협상 사실이 없다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총리 제안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의 이런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시도 만약에 실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견제용으로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국면 전환용으로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총괄 특보단장이죠. 안민석 의원이 어저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달 정도간 접촉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뭐 드러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희가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는 접촉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 쪽도 어떤 식의 제안을 안철수 후보한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자기한테 제안한 게 아니죠. 이재명 후보든 제안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정황으로 보면 뭔가 제안이 오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안민석 의원 말을 다 듣지나 다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아마 양쪽으로 다 이것저것 얘기를 듣고 물론 그 중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절연하고 완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안철수 후보도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만약 실제 제안을 했다면은 네. 그거는 어떤 의도로 풀이될 아니 수 그거는 있을까요? 네. 최소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거나 뭐 어쩐 식으로 해서 네.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는 게 그게 1번이고 네. 2번은 최소한 완주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거죠. 여하튼 윤석열 후보 쪽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은 거다 이거죠. 예.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최 선배 얘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그 민주당 쪽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안철수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이재명 후보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국민통합정부거든요. 네. 저는 그 상당히 유심히 봤는데 국민통합정부를 한다면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겠냐? 1차적으로 안철수 후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김종인,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것들도 중도를 외연 확장이고 그 점에서 보면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에서 굉장히 득이 되고 명분도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그 안철수 후보가 막판까지 완주할 수 있는 단일화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막판에 완주하면은 그것이 2차적으로 좋은 게 되니까요. 그런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단일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 네. 가능성이 네.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단일화 취재 과거에도 여러 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이 협상이 정말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DJP 협상 때도 보면 DJ의 복심과 JP의 복심이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그 취재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거 제가 하나 더 붙이면 과거 저도 이제 취재 경우로 보면은 결국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은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후보들이 만나갖고 단판 짓지 않으면은 네. DJP 연합도 사실은 그때 DJ가 청구동 집으로 DJ가 아니라 DJ가 청구동 집으로 JP를 찾아가갖고 거기서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안철수 캠프 내에 민주당과 단일화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민주당은 이쪽 측근을 접촉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저쪽 측근을 접촉하는 거일 거 말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내리는 건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명분으로 보면은 사실 단일화의 명분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다음 질문부터는 좀 시간 관계에서 속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이낙연 원톱 선대위 카드로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어제 대국민 사과를 첫 일성으로 내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4선 중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특임 본부장단은 4선 이상 의원들의 모임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4선 이상이면 20년 안팎의 세월 민주당과 함께하고 성장했다는 사실, 그때마다 민주당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점에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받은 혜택을 보답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원톱 카드까지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반명을 외쳤었는데요. 이 친문 부동층과 또 이탈했던 호남 민심을 다시 결집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인데다가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경선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합류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친문 지지자들, 20, 30대 여성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친문, 이 이재명 후보의 약한 지점들인데 이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해갖고 어쨌든 대선판에 들어온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지금 역할과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봐왔듯이 상당히 색깔이 달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대선은 후보가 치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뭐 중도층이든 뭐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도 뭐 기본적으로 그 이낙연 원톱 체제가 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도움에는 아주 엄격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김건희 씨에 이어서 김혜경 씨까지 이제 대선 후보 부인이 모두 이제 사과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두 배우자의 사과와 뭐 논란 이게 이번 대선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 리스크라고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월 말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7시간 45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사실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별다른 파장을 못 일으키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별 부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신 김혜경 씨의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뭐 흔히 지금 정치권에서 뭐 880개의 뭐 무슨 녹음 파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나오고 있는 단계라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현재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혜경 씨 문제가 심각성을 훨씬 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후보자 부인 문제는 어제를 계기로 했고 일단락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를 공격했고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둔 거거든요. 여기서 더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럼 김건희 씨는 뭔데라는 식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보자 부인 문제로 인한 정치적 득실은 사실은 이제 크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어제로 다 일단락됐다고 예.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지지층 결집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대선은 이 지지층만 가지고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줄 논평은 지지층 결집만으로 대통령 된 후보는 없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얼마 전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한 5% 정도만 갖고 오면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괜히 그 대통령의 대선판에 끌어들이냐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자기가 집권하면은 현 정권에 적폐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참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민주당 생각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여야 움직임 그리고 대선 막판 변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